안녕하세요. 다카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죠? 건강한 모습으로 심화교육 우리 세미나실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다음 주 그 심화교육도 한 달 더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안정기에는 들었다고 해도 아직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들부터 그렇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달 더 기다려보고 좀 더 안전해진 다음에 6월 달에는 속히 좀 뵙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꿈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꿈이 있어야 그 꿈이 크든 작든 그 꿈이 있어야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해야 하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동기가 바로 우리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꿈에 관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착각은 꿈과 목표를 혼동한다는 점입니다. 꿈과 목표는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꿈은 평생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일, 평생 하시고 싶은 일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추상적일 수가 있죠. 추상적인 것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 꿈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의사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최고의 의사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살려내고 싶다라는 거요.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었다면 이게 바로 아름다운 꿈이죠. 그래서 그런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학창시절에 공부에 매진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라도 더 배우고 더 알아야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분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살리다 보면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은 명의라고 부르겠죠. 이것이 사랑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꿈이 주는 축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여러분들을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가진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도자기나 독을 짓는 장인이라면, 그래서 나는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꿈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작업실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도자기 제작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죠. 이런 몰입이 결국 여러분을 최고의 장인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 세상의 온갖 핀잔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결국 여러분을 최고의 고수로 만들어주고 말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꿈, 더 아름다운 도자기를 사랑하는 꿈을,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결국 최고의 의사가 되고 최고의 장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목표는 꿈과 다릅니다. 꿈이 사랑이라면 목표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가졌던 꿈은 사실 꿈이 아니라 목표였던 겁니다. 공무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무원이 되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곧 꿈인 겁니다. 꿈이 삶의 목적이라면 목표, 즉 꿈의 수단이 바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돈이 삶의 목적, 즉 꿈이 되어버리는 순간 온갖 부패와 탐욕이 기승을 부리겠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꿈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단이 수단으로서 기능하려면 꿈이 분명해야 합니다. 꿈이 분명하지 않으면 곧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수단은 반드시 그 수단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점이 바로 꿈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줘야겠다라는 사랑의 꿈을 가진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있고 취향에도 맞는 직업을 갖거나 또는 그런 사업을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해내고
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생산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시행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는 여러분이 만든 상품이 많은 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걸 보면서 여러분 또한 한없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것이 꿈의 실현이고 최고의 고수들이 갖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꿈과 목표는 확연히 다릅니다. 목표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변하지 않지만 목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가기 위해서 수단으로 전철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요, 전철이 사고로 인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서울에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가야 하니까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하시겠죠. 이렇게 서울에 가야 한다는 꿈은 변하지 않지만 목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의 차이를 알면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는데 어떤 장애를 만나더라도 너그럽게 그 상황을 수용하고 여러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배움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만남 또는 인연을 만나서 여러분의 미래를 한층 더 밝게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책에서 본 그 기억이 나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문구가 무척 강렬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꿈을 버리던가 아니면 꿈을 위해 달리던가. 여러분은 후자를 선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꿈이 없으면 목표를 꿈이라고 착각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곤 하니까요. 그런데요, 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꿈을 갖고 있으면 더 큰 목표를 세울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큰 문제와 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크기는 곧 여러분이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꿈의 크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새로운 일이나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런 일에 열정적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걸 만한 큰 문제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그 인종차별에 저항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을 한번 알아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니실 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영어 연설문을 아마 공부하셨을 텐데요. 긴 연설문 중에 이런 문장이 끝부분에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 다음과 같은 신조의 참뜻을 실현할 것이라는 꿈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명한 진리로 여긴다라는 신조 말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 앞에 앉아서 함께 앉을 수 있으리라는 그 꿈 말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미시시피주가 불의와 압제의 열기로 뜨거운 그 사막 같은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화될 것이라는 꿈 말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아이들 넷이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의 내용에 의해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사는 이곳에서 어린 흑인 소년 소녀들이 형제 자매로서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될 거라는 꿈이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불특정 다수에 대한 킹 목사님의 지극한 사랑이 엿보이죠. 바로 이런 것이 큰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꿈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꿈을 먹고 사는 몇 사람들의 일화를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혜의 한 줄이란 책에요. 프랑스에서 50명의 최고 갑부에 속하는 한 사람의 그 유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발랑이라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자는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유언장이 어느 날 그 프랑스 일간지에 실렸다고 하는데요. 유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 재산 중 4억 6천 내 재산 중에서 4억 6천 프랑의 주식을 본인이 병원에 기부해서 암 연구에 써달라. 남은 100만 프랑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으로 주고 싶다. 나 역시 가난하게 태어나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니 성공의 비밀을 나 혼자만 알고 가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공의 비밀은 한 은행의 개인 금고 안에 들어있는데 그 열쇠는 내 담당 변호사와 두 대리인들에게 맡겨두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알아맞히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비밀과 함께 100만 프랑을 상금으로 주겠다. 부디 내 상금이 좋은 일에 쓰이길 바란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유언장의 이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답을 하실래요?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유언장이 언론에 공개된 후에 많은 편지가 신문사에 도착했습니다. 누군가는 미친 사람이라고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문사가 수작을 부린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적어 보낸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어떤 사람은 돈 또는 기회 또는 운 또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총 48,561통 중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유일하게 맞춘 사람은 타일러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소녀였습니다. 타일러 양이 쓴 답이 뭘까요? 바로 야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즉 꿈이었던 겁니다. 고인의 추모식에서요. 경찰관의 감독 아래 고인의 개인 금고를 열어서 약속대로 소녀에게 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9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답을 알아맞혔는지로 모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녀에게 물었더니 소녀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보다 2살 많은 언니가 가끔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는데요. 그 오빠는 매번 절 볼 때마다 어린아이가 욕심이 많다고 구박을 했어요. 하지만 전 그게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갖고 싶은 걸 손에 넣으려는 건 욕심이 아니라 야망이거든요. 어때요? 재밌죠?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이 야망은 이렇게 엄청난 행운으로 그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선물로 되돌아오곤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읽어보았음직한 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서요. 돈키호테는 이렇게 외쳤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뷰를 잡자라고 말입니다. 다른 예화 하나 더 들려드립니다. 한 추장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추장은 세 아들 중에서 어느 한 명에게 자신의 추장직을 물려주기로 합니다. 어느 날 추장은 아들들을 다 데리고요 사냥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앞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나뭇가지 위에는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추장은 세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무엇이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장남이 먼저 아버님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거대한 나무와 나뭇가지에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추장은 매우 실망스러운 그 표정을 지으면서 막내에게도 물었습니다. 너는 뭐가 보이느냐? 라고요. 막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이 말 끝에 추장은 단호하게 그리고 만족하다는 듯한 목소리로요. 그러면 그곳을 향해 화살을 쏘아라 라고 명했습니다. 막내가 쏜 화살은 독수리 가슴에 그대로 명중했습니다. 추장직은 막내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추장은 막내 아들에게 자기의 추장직을 물려줬을까요? 막내는 목적이라는 꿈과 목표라는 수단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었던 겁니다. 추장이 산에 그들을 데려온 목적은 사냥이었을 겁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인
독수리가 사냥감이었던 겁니다. 즉 수단인 독수리를 잡아야 사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목적인 꿈과 수단인 작은 목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독수리를 나무와 독수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냥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막내는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 가슴이 보인다라고 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가슴을 목표로 해서 화살을 쏜 것이고 그 결과 추장직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냥이라는 목표, 즉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싶다는 사랑의 마음인 큰 꿈을 가진 여러분들이기에 이제부터는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여러분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달 한 번씩이라도 또 요즘처럼 1,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는 이것 역시도 바로 큰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공부가 되는 셈이죠. 다른 예화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화는요, 인터넷 자료들을 훑어보다가 찾은 건데요.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나온 예화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목사님의 설교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 전해드리겠습니다. 말 조련사 아버지를 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설계해보라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소년은 평소에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이 다음에 자신이 커서 100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목장 주인이 되겠다는 꿈을 꿉니다. 7장이나 되는 종이에다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다음날 선생님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소년의 숙제에다가 빨갛게 가위표를 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너와 너의 아빠는 지금 너무 가난해. 이 꿈을 이루려면 엄청난 돈을 모아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그러니 좀 더 현실적인 계획표를 작성해 오면 그때 다시 점수를 주마. 선생님이 이런 말씀에 소년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X표를 주세요. 저는 점수와 제 꿈을 바꾸지 않을래요. 아, 대단한 아이죠? 이 소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소년은 그의 꿈대로 100만 평의 목장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팡이를 든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100만 평에 달하는 엄청난 목장 규모를 보고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목장 주인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날 기억하겠는가? 30년 전 자네의 100만 평 꿈에 가위표를 했던 선생이네. 나는 수많은 아이들의 꿈에 가위 표시를 한 꿈도둑일세, 꿈도둑. 그런데 자네만이 나에게 꿈을 도둑맞지 않았구먼 그래. 맞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여러분의 그 순수한 꿈을 도둑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아니 그런 꿈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 넌 너무 꿈속에서만 살아. 넌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이야. 현실을 몰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없다면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모든 창조, 모든 위대한 업적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이 들었던 똑같은 말을 들은 사람들이 결국은 해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비행기도 탈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 또 큰 기쁨도 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꿈을 들여다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과거에 꾸었던 꿈이다. 지금 당신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신의 꿈은 당신이 꾸었고 그런 꿈을 꾸어오는 동안 현재의 당신이 만들어진 거다. 어제 꾼 꿈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했다. 오늘 꾸는 꿈이 내일의 나를 만들 것이다. 꿈도 디자인이다. 인생 밑그림이란 거다. 내 인생은 내가 디자인한 밑그림의 소산이다. 그러니 꿈이 먼저다. 꿈이 크면 인생도 커지고 꿈이 아름다우면 그 인생도 아름다워진다. 위대한 나는 위대한 꿈의 결과물일 뿐이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꿈을 통해 성장할 겁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공상가로 비춰졌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떤 핀잔을 해도 여러분이 가진 꿈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일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놀라운 성취의 주인공, 최고의 고수로 만들어줄 겁니다. 꿈은 사랑입니다. 누구나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리더십이란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기술이다라고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사랑이 우리의 꿈이고 그 사랑을 펼치기 위해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 말입니다. 더 많이 알아야, 더 많이 경험해 봐야 더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여러분의 것을 나눌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나눈다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혹독한 시련을 뚫고 공부한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되어주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곧 사랑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큰 꿈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꿈을 꾸지 않는 한 꿈은 절대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언가를 꾸어야만 하는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누군가가 추기경께 추기경님의 꿈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추기경께서 이렇게 답하신 거 우리 강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하늘의 별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하고 방황할 때 삶의 방향이 되어주는 겁니다. 라고요. 여러분이 평생 붙들고 싶은 아름다운 꿈을 가슴속에 깊게 심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목표를 정하시고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요. 행복한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핀잔을 듣는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런 꿈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이치 역시도 우리는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매일 아침마다 책에 나오는 글을 보내주는 그 인터넷 사이트지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받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넌 꿈이 뭐니? 라는 제목의 그 노병천 선생의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꿈에 관한 이 시간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꿈의 마지막 종착지는 사명입니다. 꿈을 꾸되 그 꿈이 사명으로까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꿈은 여전히 내 안에서 머물지만 사명은 나를 벗어나는 겁니다. 먼저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의미를 부여하고 점차 나아가서 사명으로 발전됩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 생애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소개하면서요, 고도원 선생이요,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꿈이 생긴 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그 꿈에 의미가 부여되고 사명까지 더해지면 위대한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래서 누군가 꿈을 물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꿈을 묻고 대답하는 사이에 꿈이 생기고 사명으로 이어진다. 꿈을 물어주는 것이 그 종착지의 시작인 것이다. 소중한 다카스 여러분, 큰 꿈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 꿈에 가장 적합하도록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등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축적되어 여러분은 꿈에 그리던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우뚝 서실 겁니다. 다카스 여러분, 산책을 하시면서 아니면 집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난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내 꿈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꿈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꿈에 다가서는 노력 역시 수월하게 되니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짧은 이런 수업 내용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고요.